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 당신이 정성 들여 만든 예외적인 유일한 작품은 매해 규칙적으로 출간되는 3,000개 다른 작품들, 저마다 유일한 그 글들의 일부분이 아닌가. 부분이란 가증스러운 것이다. 작은 조각 같은 일부분의 독자가 이 작품의 작은 조각인 일부를 그것도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를 구성해야 한단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저절로 농담이 나온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역시 조롱함으로써 제거하는 법을 우리가 너무도 잔인하게 오래전부터 배워온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의 실존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둔감한 폭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있는 진중한 천재가 나타나게 될까? 그 어느 누가 이 자질구레한 실존에 맞서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너는 어떤가? 너무도 재기발랄하고 너무도 가벼운 나의 문체여. 그리고 부분이라는 고난의 성배를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마시기 위해서 하나 더 지적하자. 우리가 종속된 구성의 기준과 원칙들은 사회의 일부분에서 더구나 부수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전 세계로 볼 때 지극히 미미한 일부분인 그들은 전문가와 미학자들로 이루어진 지극히 한정된 그룹, 손가락만한 굵기의 소우주로서 카페 하나면 다 모일 수 있을 만한 인원이다. 하지만 그 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틀어박혀서 점점 더 복잡한 가설들을 만들어낸다. 더구나 그들의 취향은 진정하지도 않다. 그들 대부분은 구성을 다루는 자기들의 학문을 좋아한다. 진정 이 감식가들이 재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술가가 그토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인가. 쉿, 조용. 신비롭도다. 50살 난 이 예술가가 예술의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걸작과 조화, 정확성, 아름다움, 영혼, 승리에 대해 생각하면서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 창조자의 창조를 깊이 있게 심화시켜주는 아주 능란한 감식가도 있다. 창조자의 작품은 독자에게 전해진다. 그렇게 해서 더 없는 총체적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더없이 부분적인 방식으로 전화벨 소리와 갈비구이 사이에서 받아들여진다. 한쪽에서 작가는 영혼과 마음, 예술, 괴로움, 고통을 주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독자는 이 모든 걸 원하지 않거나 혹은 원한다 해도 그저 기계적으로 지나치면서 그러니까 다음번 전화벨이 울릴 때까지만 원하는 것이다. 삶의 자질구레한 현실들은 우리를 파괴한다. 말하자면 거대한 용한테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작은 아파트의 개 앞에서는 설설기는 상황인 것이다. 더 나아가 부분에 쓴 잔을 한 모금 더 마시면서 여러분께 묻겠다. 여러분 생각에는 모든 원칙에 따라 구성된 작품은 전체를 표현하는가 아니면 그저 한 부분을 표현할 뿐인가? 자, 모든 형식은 배제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구성은 축소가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표현이 그저 현실의 한 부분 외에 다른 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나머지는 침묵한다. 결국 우리가 형식을 창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이 우리를 창조하는 것인가. 우리는 구성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구성하면서 바로 그 구성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쓰면 바로 그것이 뒤이어 오는 부분을 결정한다. 작품은 당신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쓰려고 할 때 당신은 결국 전혀 다른 것을 쓰게 된다. 부분들은 전체를 향하는 경향이 있고 각 부분은 은밀하게 전체를 목표로 한다. 원환을 그리려는 경향이 있고 보완점을 찾게 되며 자기 모습을 띠고 자기를 닮은 그런 총체를 욕망한다. 수많은 현상들이 거칠게 파도치는 바다에서 우리의 정신은 부분을 분리해낸다. 예를 들면 귀 한쪽이나 다리 한쪽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첫 부분부터 이 귀 혹은 다리는 우리의 펜 아래로 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저 그 부분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다른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치 담장나무 넝쿨이 떡갈나무 주위를 휘감듯이 한 부분 주위를 감아도는 것이다. 시작이 끝을 부르고 끝이 시작을 부르며 중간은 그 둘 사이에서 저절로 창조된다. 절대로 전체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특징인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만든 자식이라지만 우리와 하나도 닮지 않는 부분의 그런 것에서 말이다. 더구나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확실한 규격에 따라 만들어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작품과 닮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작품이라는 외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작품이 우리를 닮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옛날에 알던 한 작가가 있는데 그는 데뷔 초기에 아주 영웅적인 작품을 써냈다. 물론 전적으로 우연이었다. 처음 단어를 쓰기 시작할 때 영웅주의라는 자판을 눌렀던 것이다. 그는 회의주의 혹은 반대로 서정적이라는 자판을 누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첫 문장이 이미 영웅적으로 울려 퍼졌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끝까지 영웅주의를 늘리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둥글리고 다듬고 완전하게 공들이고 정리하고 시작을 끝에 맞추어서 마침내 생명과 심오한 확신이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신념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의 심오한 신념을 버릴 수 있는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작가가 과연 영웅주의가 우연히 저절로 온 것이고 자기 신념은 전혀 심오하지 않다고 그저 외부에서 다가와 매달리고 달라붙고 움켜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순 없다. 이렇게 매달리고 달라붙은 신념 이야기나 우연히 이루어진 창작 이야기 같은 것은 교양 있는 우수한 문체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그것은 무책임하고 재기발랄한 연재소설에나 적합할 것이다. 본의 아니게 영웅이 된 자가 부끄러워하면서 그 최초의 부분을 벗어나려 해도 소용이 없다. 일단 그를 붙잡은 첫 부분은 절대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가 맞춘 수밖에 없다. 그는 너무도 잘 동화되었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경력이 끝나갈 무렵에는 정말로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영웅주의자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그는 어른이 되기 전에 알았던 친구들을 징그러운 벌레 보듯 피했다. 친구들은 바로 그 문제의 부분 위에 세워진 그의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헤이 블랙, 너 발가락 생각나? 왜? 들판에서 네 발가락 말이야. 네 발가락. 헤이 블랙 기억나? 야 있잖아 그 블랙 너 발가락 어쨌어?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분리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 작품을 구성하게끔 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이유다. 즉 모든 작품은 한 작품의 일부분으로 인간은 부분들의 집합으로 인류는 부분들과 조각들의 혼합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이런 단편적인 개념은 전체의 개념이 될 수 없고 바보짓, 장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면 예술의 엄격한 규범과 법칙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실 그건 맞는 말이다. 그게 바로 나의 의도다. 그러곤 아무 거리낌 없이 한 가지 고백을 덧붙일 것이다. 고귀하신 선생님들, 난 선생님들을 벗어나고 싶고 또 선생님들의 그 참을 수 없는 예술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난 당신들을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당신들이 내세우는 그 개념들, 그 태도, 그리고 당신들의 그 작은 예술 세계를 벗어날 겁니다. 선생님들, 이 세상에는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곳이 있답니다. 멍청한 일이 일어나는 양이 어디서나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이발사들의 세계는 구두수선공의 세계보다 멍청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예술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리석음과 저열함의 기록을 깨뜨린답니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펼쳐지는 그 유치하고 으스대는 꼴불견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일걸요? 영감에 찬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감식가들의 멋진 연설, 음악회와 저녁 시 낭송 모임에서 보이는 열정, 인문 의례와 계시, 토론,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아름다움의 신비를 기리며 낭송하거나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니. 당신들이 이 영역에서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가소롭게 되어버리니 그거 참 놀라운 이율배반이 아닌가요? 역사 속에서 주어진 한 집단이 이토록 발작적인 멍청함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집단의 생각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그 집단 안에는 오직 잘못된 개념들이 쑤셔 박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술적 개념들은 분명 순진함의 결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손봐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냥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자, 우리 시대를 살면서 펜이나 붓 혹은 클라리넷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술가가 되는 것이리라.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술을 창조하는 것, 진선미의 양식을 얻는 것,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제공하는 것, 목마른 인류에게 자기 재능의 보물을 바치는 사제 혹은 선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어쩌면 자기 재능을 어떤 사상이나 국가를 위해 쓰고 싶을 것이다. 진정 숭고한 목표다. 놀라운 생각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셰익스피어나 쇼팽 같은 예술가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약간 귀찮은 일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이 아직 쇼팽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예술가가 되지 못했을 때 말이다. 당신은 아직 완전한 예술가도 아니고 예술의 위대한 사제도 아니다. 지금 단계에선 아직 반만 셰익스피어이고 4분의 1만 쇼팽. 가증스러운 부분들이요. 이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태도는 당신의 씁쓸한 열등감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 모습은 마치 억지로 기념물의 받침돌 위에 올라서려는 것과 같다. 당신 몸의 가장 소중하고 섬세한 부분들을 망칠 위험을 무릅쓰고서 말이다.